저는 아직도 그날 며느리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착한 일 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을 빼돌려 투자 사기에 빠진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인 저에게까지 손을 뻗쳐온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었거든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저는 며느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든을 바라보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상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분노했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35인 아들 민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던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 민수는 저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가 된 최혜진이었지요. 첫인상부터 혜진은 참 곱고 얌전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니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특히 저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시장일이 많이 힘드시죠? 같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혜진은 모범적인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일을 도맡아 했고 제가 아플 때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1년 후에는 손주 지훈이까지 낳아주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혜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 비해 점점 더 명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외모 관리에도 상당한 돈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 물어보면 자기 용돈으로 하는 일이라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 혜진은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며느리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혜진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며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만나고 온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때로는 후원금을 모금한다며 자기 용돈까지 보태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를 천사라며 극찬했습니다. 저 역시 혜진의 선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위화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혜진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운영이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일은 많이 하는데 통장에 돈이 안 남아 있어요.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혜진이가 가계부를 관리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봉사활동과 집안 경제 상황이 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지난 6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오후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지훈이를 잠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백혈병 아이들 지원 단체에서 긴급 후원금 배분 회의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혜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달콤하고 애교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민수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차림새가 좀 이상했어요. 봉사활동을 간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화려하게 꾸몄거든요. 새하얀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진한 화장까지. 마치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회의라서요. 혜진은 서둘러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민수 역시 그런 아내를 대견해야 하며 우리 혜진이는 정말 마음이 착해서 탈이야라고 말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에어컨 바람을 차다고 하여 온도를 조절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불을 하나 가져오려고 붙박이장을 열었는데 겨울 이불들 사이에서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손에 닿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이불을 치워보니 웬 회색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성인 남성 가방 크기 정도의 전자식 금고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늘 한숨 쉬던 집에서 이런 금고라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 금고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수의 생일을 눌러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혜진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그 아이라면 설마 자기 생일을 비밀번호로 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 옆에 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골든트리 투자회사라는 곳의 계약서였는데 월 25% 수익 보장, VIP 전용 상품 같은 사기성 짙은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자 명에는 선명하게 최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봉사활동은 거짓말이었고 민수회사 돈을 빼돌려 투자 사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치고 금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골든트리 투자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넘쳐났고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혜진이 운영한다던 백혈병 아동 후원 단체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는 회원 15명 정도의 허술한 개인 카페에 불과했고 후원금 계좌도 혜진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투자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녁에 혜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는 어땠냐고 물으니 혜진은 여전히 감동적인 연기를 이어갔어요. 새로 도움을 받게 된 아이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거짓말 속에서 혜진이 안방 쪽을 자꾸 힐끔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혜진은 워낙 교활한 아이라 자신이 피해자인 양 둘러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는 혜진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들 완벽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저는 민순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라.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 테니까. 토요일 오후 저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했거든요. 민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더없이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시장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허리도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네. 요즘에는 은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엄마는 이제 좀 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쉬고 싶어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니.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 동료 영희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들이 투자를 잘해서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말이야. 혜진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기 시작한 거죠. 저는 더욱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안전한 채권 상품에 목돈을 넣어뒀더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더라. 나도 그런 걸 해볼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상품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손해나 마찬가지죠. 영희 이모님은 금융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혜진을 말렸지만 혜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아는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어머니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네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인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물론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넘어와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골든트리 회사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월 25% 수익 보장, 원금 100% 안전, VIP 전용 상품이라는 허황된 말들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미 몇 개월 만에 돈을 2배로 불렸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요. 모든 증거가 준비된 저는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민수와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훈이는 이웃집에 맡기고 두 사람만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늦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민수도 느꼈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와 혜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혜진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투자 이야기에 넘어가서 돈을 맡기려는 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을 깨끗하게 치우고 차가운 보리차 두 잔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담긴 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정중앙에 놓아두었어요. 마치 재판장의 판결문처럼 위험 있게 말입니다. 어머니, 웬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혜진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선 앉아라.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고 혜진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힐끔거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충분히 즐긴 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나는 너를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백혈병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혜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슬픈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저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유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가 돕고 있다는 그 아이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말이야. 나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혜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증거물을 꺼냈어요. 혜진이 운영한다던 봉사단체 카페를 출력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단체가 혹시 이곳이니? 종이를 혜진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회원 15명의 후원 계좌는 내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구나. 이게 그 대단한 봉사단체의 실체인 거냐? 혜진이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는 봉투에서 두 번째 증거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흩뿌렸습니다. 금고 사진, 돈다발 사진, 그리고 골든트리 투자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선명한 컬러로 인쇄되어 나타났어요. 이것도 오해인 거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백혈병 아이들 후원금이 아니라 너만의 황금나무를 키우기 위한 돈이었구나. 이제 설명해 보렴, 혜진아.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며 이 계약서는 무엇인지 말이다. 사진을 본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는 더욱 큰 충격에 빠져 테이블 위 증거들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말을 해보라니까. 제 차가운 추궁에 혜진은 한동안 입술만 바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 오해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거실에 혜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골든트리는 정말 안전한 회사예요. 월 25% 수익에
원금 100% 보장이거든요. 제가 이미 몇 개월 만에 2배로 불렸어요. 녹음이 끝나자 민수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이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엄마 돈까지 노렸단 말이야.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최혜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제 편인 것 같았거든요. 속보입니다. 5월 25% 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골든트리 투자회사 대표 김모 씨, 해외 도주 직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 경찰, 회사 자산 동결 조치. 투자금 전액 회수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 제가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나가는 동안 혜진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혜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어요. 그때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간의 고뇌로 지친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혜진.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2개의 길이 있어. 첫 번째, 나는 당장 너와 이혼한다. 그리고 횡령, 사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지훈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고. 혜진이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수를 봤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번째 길.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너는 내가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갚아야 해. 투자금이 아니라 내 원금 전부를 말이야. 한 달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첫 번째 길로 가는 거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민수는 더 이상 아내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눈빛은 이제 엄마가 마무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은 드디어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남자로 바로 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혜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말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신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럽혔어요. 선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방패막이로 썼잖아요. 그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너는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무급봉사를 해야 한다. 내가 아는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가장 힘든 일들을 맡아서 말이야. 그곳에서 너는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될 거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혜진이 제 손주 지훈이의 엄마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가 내린 선언대로 흘러갔습니다. 혜진의 부모님은 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자동차를 팔고 귀금속을 처분하고 심지어 전세금까지 빼서 한 달 만에 모든 돈을 마련해 민수에게 입금했습니다. 혜진의 1년간 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혜진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화려한 자선단체 사무실이 아니라 매일 수백 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곳이었습니다. 급식소 소장인 김 사장님은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 며느리입니다. 1년 동안 여기서 혹독하게 단련시켜주세요. 절대 봐주지 마시고 가장 힘든 일만 시켜주세요. 김 사장님은 제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영 씨. 제가 뼛속까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혜진 씨, 앞치마부터 두르세요. 저기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혜진은 거의 매일 손가락을 베이거나 화상을 입었고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로 범벅이 된 채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거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민수야, 내일 아침 반찬 준비해뒀어요. 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완전한 신뢰는 어려웠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보며 민수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어요. 1년의 봉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묵직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걸로 진짜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요. 1년 동안 가게 수익을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저희는 모두 함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백혈병 어린이 후원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혜진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게 했어요. 시작이 어찌 되었든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하자는 뜻이었죠.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기부금을 건네며 이 돈으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어요. 그 후 저희 가족에게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의무적인 봉사가 끝난 후에도 주말마다 지훈이와 함께 급식소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제는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가정경제를 직접 관리하며 진짜 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 지훈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며 자랑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혜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혜진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마땅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민수의 두 번째 기회 제공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